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소라의 뺨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장윤석의 손바닥이 소라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갈등을 넘어선 믿기 어려운 반전과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6시 30분. 이소라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27의 나이에 국내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한성 F&B의 전략기획팀 대리로 일하는 소라에게 아침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죠. 침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 장도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소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던 소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왼쪽 볼에 희미하게 남은 멍자국이 파운데이션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거든요. 지난주 시아버지 장윤석이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흐리면 어떻게 하냐며 손을 올린 흔적이었습니다. 55의 장윤석은 장영그룹 부회장으로 겉으로는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지만 집안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소라야, 아침 준비됐니? 도훈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어요. 서른인 남편은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외견상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소라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발라 멍을 가리고 정장을 단정히 갖춰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전문인이었거든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윤석이 새벽 골프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듯 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 장윤석이 차갑게 소라를 불렀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소라의 손이 떨렸어요. 어제 전략기획팀에서 진행하던 신규 사업 제안서가 경쟁사에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물론 소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장윤석은 늘 소라를 집안의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저는 소라가 설명하려 했지만 장윤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변명하지 마.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 할 거 아니야. 장윤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소라의 뺨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장윤석의 손바닥이 소라의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소라는 균형을 잃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죠.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발걸음이었어요. 무거우면서도 조용한, 마치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발걸음. 주방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예순 정도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에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라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강우, 소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전직 군정보사령부 요원 출신으로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채 어디선가 은둔하며 살고 있던 인물이었죠. 이강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보더니 천천히 장윤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주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어요. 이강우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딸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은 과거 정보사령부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와 똑같았어요. 차갑지만 계산적이고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세요? 장윤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남자에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우위의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강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소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딸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소라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일어섰죠. 아버지, 왜 갑자기? 소라가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이강우가 고개를 저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여기가 누구 집인지 아세요? 장윤석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 규칙을 따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며느리 교육은 시아버지가 하는 거고.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이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한 기운을 장윤석도 느꼈을 겁니다. 손을 올리는 것을 교육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장윤석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강우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었거든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가 풍기는 아우라는 마치 오랜 시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활동해온 사람 특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족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장윤석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라는 우리 집 며느리고 집안 규율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이강우는 소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윤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규율이라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그 순간 도훈이 침실에서 나왔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도훈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아, 도훈아. 내장인이신가 보네. 장윤석이 비꼬는 톤으로 말했어요. 딸이 맞은 게 억울해서 찾아오신 모양이야. 도훈은 아버지와 장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할지 아내를 보호해야 할지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라를 조용히 바라보며 무언의 메시지를 전했죠. 내가 돌아왔다. 이제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도훈이 중재하려 했지만 이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훈 씨. 이강우가 사위를 바라봤어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시기 바라요. 그 말을 남기고 이강우는 소라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늘은 회사에 가지 마라. 며칠간 다른 곳에 있어라. 소라는 아버지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우는 장윤석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진 후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결심을 다진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아파트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장윤석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소라는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강우는 아파트를 나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눌러두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준아, 나다. 김세준 들리냐? 이강우의 목소리에는 과거 동료를 부르는 특별한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일을 시작해야겠다. 김세준과의 통화를 마친 이강우는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세준은 현재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지만 과거 정보사령부 시절 이강우와 함께 대북 공작과 해외 정보 활동을 수행했던 동료였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거의 10년 만의 일이었죠. 정말 오랜만이네. 김세준이 모텔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다. 이강우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딸이 위험해졌어. 도움이 필요하다. 간단 명료한 말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장영그룹 부회장 장윤석 말이지. 김세준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이미 예비조사는 해봤는데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정치권과 금융계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 이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해야 해. 노트북 화면에는 장윤석의 각종 기업 활동과 정치적 행보가 정리된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김세준이 미리 준비해온 것들이었죠. 일단 이것부터 보자. 김세준이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장윤석이 최근 3년간 정치권에 흘린 돈의 흐름이야.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뒷돈이 움직이고 있어. 이강우는 USB 파일을 열어보며 차근차근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장윤석이 여러 정치인들과 맺고 있는 은밀한 거래 관계, 정부 발주 사업에서의 특혜 수주 의혹,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부 인사들과의 커넥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편 이소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해서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회사 상사인 김 전무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라 씨, 갑자기 미안한데 내일부터 부산지사로 발령 나게 됐어요. 김 전무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이라서 소라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산지사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인사발령은 이미 확정됐어요. 죄송합니다. 김 전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소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그것도 부산으로의 좌천성 발령. 분명히 어제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이강우는 김세준과 함께 서울 중구의 한 빌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장영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저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비공식 모임이 열린다고 이강우가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정치인, 언론사 간부, 금융계 인사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는 모임이야. 김세준이 설명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이강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구할 수 있다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김세준이 신중한 어조로 말했어요. 내가 아는 기자가 하나 있는데 경제부 출신으로 재벌 비리 전문이거든. 그 사람을 통하면 언론 쪽 루트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이강우는 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부산 발령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장윤석의 대응이 생각보다 빨랐죠. 시작됐군. 이강우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야. 김세준은 이강우의 표정을 보며 과거 정보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임무에 몰입했을 때의 이강우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 같았거든요. 차분하지만 위험하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데 강우야. 김세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윤석 같은 인물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해.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야? 이강우는 망원경을 다시 들어 장영그룹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건드렸어. 그 이상 생각할 게 뭐가 있나? 이강우와 김세준이 장영그룹 본사를 감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세준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약속했던 만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강우는 처음에는 단순한 돌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이소라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부산 발령건도 그렇고 오늘은 아예 출입카드가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안팀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이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윤석 측에서 소라를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빠, 회사 로비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찾더라고요. 김세준이라고 하면서 아빠 친구라고 했는데 소라의 말을 듣는 순간 이강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세준이 직접 소라를 접촉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강우는 즉시 과거 정보사 시절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갑자기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던 그 사건 말이죠. 당시 이강우는 대북 정보망 구축 작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부 고발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고 조직 내에서 배신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결국 이강우는 책임을 지고 조직을 떠나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웠던 동료가 바로 김세준이었습니다. 세준이가. 이강우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준이 너무나 빠르게 장윤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왔던 것,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들, 가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이강우는 즉시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라야, 지금 어디 있니? 집이요. 왜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집을 나와라.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강우의 목소리는 긴급했어요.
카페든 어디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나를 기다려. 소라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즉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로비에서 김세준과 마주쳤어요. 어머, 소라 씨. 김세준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소라는 순간 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세준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 소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준이가 거기 있지? 이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라. 김세준은 소라의 통화 내용을 듣고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친근한 아저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라 씨, 아버지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하며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김세준이 뒤따라오려 했지만 소라는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1시간 후, 이강우와 소라는 홍대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강우는 딸에게 김세준의 정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어. 이강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를 믿는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는 놈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소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움직임이 다 새어나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장윤석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야. 이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지.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함께 싸울래요. 이강우는 딸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의지를 읽었습니다. 위험할 거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당하기만 할 텐데 그럼 차라리 맞서 싸우는 게 나아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해보자. 세준이 모르는 방법으로. 김세준의 배신을 확인한 이강우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정보사 시절 혼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소라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원룸을 임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세준이가 모르는 루트를 찾아야 해. 이강우가 노트북 앞에 앉아 말했어요. 다행히 정보사 시절 개인적으로 구축해둔 네트워크가 몇 개 있거든. 소라는 아버지 옆에서 지난 몇 년간 시댁에서 당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빠, 이걸 보세요. 소라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화낼 때마다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혹시나 해서 녹음한 건데. 이강우는 파일들을 들어보며 놀랐습니다. 장윤석의 폭언과 인격 모독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특히 너 같은 년이 우리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되냐, 집안 체면 망치는 건 용서 안 한다는 식의 발언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강우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정도면 가정폭력 증거로 충분해. 하지만 이강우의 목표는 단순한 가정폭력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장윤석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한 타격이 필요했거든요. 이강우는 과거 정보사 시절 알게 된 한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경제부 출신으로 재벌 비리 전문 기자인 박정민이었습니다. 김세준과는 달리 이 사람은 이강우가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정민이 카페에서 이강우를 보며 말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이강우가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장영 그룹 관련 자료들이야. 확인해보고 기사화할 수 있는지 봐줘. 박정민은 USB를 받아들고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영 그룹이라. 쉽지 않은 상대인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증거는 내가 책임질게. 대신 내가 가진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해줘. 이강우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거든. 그 시각 장도훈은 회사에서 퇴근한 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소라는 자꾸 집을 비우고
아버지인 장윤석은 예전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소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장윤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타일러? 지금까지 뭘 했기에 그런 말을 하나? 그게 도훈이 말을 망설였어요. 너는 선택을 해야 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강우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 또 왜? 장윤석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강우의 눈빛을 보고는 주저앉았어요. 이강우는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도훈, 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장윤석의 아들로만 살 것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 아내가 몇 달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너를 보고 있으면 과연 너에게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제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을 거야. 장윤석이 화를 내려 했지만 이강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장윤석, 당신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 순간 도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소라가 보낸 것이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밤 9시 KBS 뉴스데스크 시청하세요. 이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장윤석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부터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거야. 준비는 됐나? 한편 소라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을 가리지 않은 채 지난 몇 년간 당했던 일들을 차분하게 증언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소라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BS 뉴스데스크가 방송된 직후 장영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라의 증언과 함께 공개된 녹음 파일들은 재벌가의 가정폭력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박정민 기자가 추가로 공개한 장윤석의 정치자금 로비 의혹이었어요. 장윤석은 서재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간부들과의 긴급 접촉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재벌 며느리 폭행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훈은 뉴스를 보고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소라가 방송에까지 나가다니. 내 처가 아버지 짓이야. 장윤석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강우라는 놈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이강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라가 함께 있었죠. 방송을 마친 소라의 얼굴에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장윤석이 벌떡 일어났지만 이강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장윤석. 이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권력으로 덮어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났거든. 장윤석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어요. 아마도 정치권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착수 발표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장영그룹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했다고 이강우가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뿌린 돈의 흔적들이 다 드러날 거야. 이강우, 너도 과거가 깨끗하지 않잖아. 장윤석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정보사 시절 내가 한 일들을 다 까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강우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했지. 하지만 적어도 내 가족을 해치지는 않았어. 너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소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님, 저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
도훈은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그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도훈아, 이강우가 사위를 바라봤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바로 그때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윤석 씨,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장윤석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이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장윤석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맞아, 끝이 아니야. 이강우가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지. 내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작 말이야. 장윤석이 끌려나간 후 서재에는 이강우와 소라, 그리고 도훈만 남았어요. 도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소라야.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 소라는 도훈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죠. 도훈 씨,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세요. 아버지 그늘이 아닌 본인만의 길을. 이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랜 전쟁이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강우가 딸에게 말했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삶 말이야. 장윤석의 체포 소식이 전국적인 뉴스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소라는 한성 F&B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이유도 의미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복직을 권유했지만 소라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카페를 할 거야? 이강우가 딸과 함께 경기도 가평의 한 작은 마을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아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소라가 빈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브런치도 직접 만들고 좋은 원두로 커피도 내리고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이강우는 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늘 위축되어 있던 소라가 이제는 자신만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빠도 도와줄 수 있을까? 목공일은 좀 할 줄 아는데. 정말요? 그럼 같이 만들어봐요. 소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장도훈이 혼자 빈 집에 앉아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연관성을 이유로 무기한 휴직 처분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도훈은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다 말고 잠시 멈췄어요.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소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함께 신혼여행을 다니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자신의 비겁함으로 인해 망가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 소라야. 도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소라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돌려주는 것 말이죠. 가평에서는 이강우와 소라가 함께 카페 인테리어 작업에 한창이었어요. 이강우는 정보사 시절 익혔던 세심함으로 목재를 다듬고 있었고 소라는 메뉴 개발과 공간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자리에 작은 책장을 놓으면 어떨까요? 소라가 카페 한쪽 모서리를 가리키며 제안했어요. 손님들이 책도 보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네.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직접 만들어줄게. 어떤 책들을 놓을 거야? 힐링이 되는 책들,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거요. 그리고 소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가정폭력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조금씩 비치하고 싶어요. 이강우는 딸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려는 소라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소라에게 배달되었어요. 도훈이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받아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죠. 이제 정말 자유가 됐네. 이강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라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레어요. 카페 오픈일이 다가올수록 소라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어요. 메뉴도 완성되었고 인테리어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금이라도 만회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소라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곳에서 참고만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할 건 없어. 이강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늦게라도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카페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산 너머로 지는 석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카페 작은 쉼표가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소라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쉼표를 찍듯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였죠.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특히 주말에는 서울에서 드라이브를 겸해 오는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강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주변 정원을 가꾸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장미와 라벤더, 그리고 계절 꽃들을 심어놓은 작은 정원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거 정보사에서 몸에 밴 예민함은 이제 식물을 돌보는 세심함으로 바뀌었죠. 아빠, 오늘도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소라가 카페 문을 열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물을 주고 있는 이강우의 모습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꽃들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예쁘게 피는 것 같아. 이강우가 호스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너도 마찬가지고. 소라는 아버지의 말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시댁에서의 억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자연스럽게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70대인 김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카페를 방문해서 소라가 직접 구운 스콘과 함께 차를 마시며 1시간 정도 머물다 가곤 했어요. 소라 씨, 오늘 스콘이 특히 맛있네요.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자가 할머니랑 카페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니까요. 감사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오시는 날이 제일 즐거워요. 소라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자 이강우와 소라는 카페 정리를 마치고 뒷마당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이 없는 이곳에서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소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 별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져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강우도 딸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보사 시절에는 늘 긴장하고 살았고 내가 결혼한 후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지. 이렇게 함께 별을 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아빠는 왜 그때 저한테서 멀어지셨어요? 소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거든요. 이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 정보사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혹시 내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웠거든. 그런데 결국 내가 멀리 있는 동안 내가 더 큰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후회됐어. 이제는 괜찮아요. 소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제 곁에 있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강우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조용히 살고 싶었어.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지. 하지만 알겠더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면
나는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소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지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이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서로의 곁에 앉아 조용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긴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강우는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소라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